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김용옥 님이 셜록 어디 가셨나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오늘 평소보다 한 1분 정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 네. 여기 짠 나타났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도 뭐 뉴스들 살펴볼 텐데 본격적인 뉴스 전하기에 앞서서 밤사이 들어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향년 93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밤 10시 40분쯤 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밤사이에도 SNS에 추모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노안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어제 10시 40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 할머니는 92년도에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고 그 다음해인 93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미국, 일본, 유럽 길 돌아다니면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셨는데 병상에 있으시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서셨죠. 작년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되고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수요 집회 못 나가니까 아베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런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이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그 피해자로서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했었고 법적 배상도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만 14살에 끌려가셨더라고요. 네, 정말 말이 안 되죠. 1940년 그때 만 14세였는데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곳을 끌려다니면서 위안부로 어쨌든 된 거죠. 네, 피해를 입으신 거죠. 네, 47년이 돼서야 귀향을 하시게 됐고요. 근데 전쟁 피해를 온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른 재난 피해자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2011년에 그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일본 피해자들을 돕는 모금 활동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멋있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 재난을 당했던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모금 운동을 펼치실 정도로 마음이 넓으셨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100인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복동 할머니 빈소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시민 조문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3266 끝번호 쓰시는 분이 김복동 어르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도 장례식 참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일반인 조문 가능하고요. 발인은 2월 1일 금요일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 시작하죠.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초에 하는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죠. 네. 초계기 지금 위협 비행 이런 것들로 지금 한일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드러낼까 궁금했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네, 50분 동안 우리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과 관계 개선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이 됐을 뿐이었는데요. 의도적인 한국 무시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우호, 협력 이런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망설여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또 논란이 예상되니까 그냥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아베는 시정연설할 때 어떻게든 우리나라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2012년 재집권하고 나서 비중이 작든 아니면 크든 우리나라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만 나를 세운 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만 쏙 빼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나머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목소리가 느껴지는데 네. 우리나라만 쏙 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북한 얘기가 참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게 과감히 행동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그만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중일 정상회담 성과 강조하면서 또 러일 관계에 있어서 영토 문제 종지부짓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후에 그 외교부나 연설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이 등장을 했는데 6년째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망언이죠. 예, 독도 망언을 지금 6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베 총리는 애써 언급하지 않고 외무상은 독도 관련 망언을 내뱉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겠죠. 네. 사실 강제징용 배상 그다음에 초계기 문제를 꺼내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국내 정치용이었네요. 네.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습니다. 예. 지지율이 무려 평균 4에서 5%포인트나 올랐는데요. 그래서 혹자들은 아베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2720님이 원래 친구 관계도 열등감 느끼는 애들이 패싱하잖아요. 우등한 애들을 패싱하잖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쪼잔하고 찌질합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방문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 20분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1시간 넘게 있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이라 정경두 장관하고 비공개 면담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정 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중에 먼저 초계기 문제를 언급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해리스 대사가 자신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부아시아 견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필요하거든요. 두 나라 협력이 필수적인데 한일 안보 문제로 균열이 생기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손을 걷어붙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와 함께 또 중요한 얘기를 함께 했겠죠.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 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겠죠. 네, 현재 미국은 우리 측의 이 방위 분담금 명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조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9,999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이 협상 유효 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마다 방위 분담금을 새롭게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3년 내지 5년으로 하자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상징적인 우리 단위에서 상징적인 1조 아래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 단위에서 상징적인 빌리언 10억 달러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기간은 미국은 1년을 주장하고 우리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협상이 잘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상황들 짚어봤고 다음 뉴스는 김학의 뭐 이름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군요. 네.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던 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예. 어제 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사람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 결국은 성접대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 씨가 6년 만에 다시 검찰에 조사를 받은 건데요. 시계를 다시 6년 전 2013년으로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윤 씨가 그때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시죠?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받았던 의혹이 터지면서 언론이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윤 씨는 검찰에 출석해서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소도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건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4년 다음해죠. 당시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성폭행 당한 거 맞다.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무혐의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대검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요. 다시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찰의 어떤 봐주기 수사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그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그 이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 차명폰,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는데 이걸 은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김 전 차관 차명폰 그리고 김 전 차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통신 내역 조회하지 않았다 이렇게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런 내용을 송치할 때 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거죠.
JTBC 기자가 그래서 당시 수사팀을 찾아갑니다. 네. 해명을 요구했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은 차명폰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고 김 전 차관 명의 전화도 통신 내역 조회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해명인지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게 변명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경찰 조서에서 드러난 내용은 검찰 관계자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시 검찰 수사팀이 말했던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별장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여성이 분명히 김 전 차관 차명폰을 연락한 게 맞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 별장 성접대가 네. 일어났다는 그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법조인이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또 있다라는 또 얘기가 파악이 되고 또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이게 5년 전, 6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을 수사한 지휘라인 검사부터 현직 부장판사도 별장을 드나든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씨가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박모 씨인데 이 사람이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차장 검사가 A 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김 전 차관과 함께 별장에 드나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송치 의견서에 이걸 담아요. 근데 검찰이 이 운전기사 박 씨를 비롯해서 해당 차장검사 A 씨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당 차장검사가 다음에 이 검찰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지휘란이 된 겁니다. 이것도 문제군요. 네. 이게 어찌 보면 혐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휘 라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 당시 차장검사 A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어서 또 취재기자가 찾아갑니다. 네.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대검 그 진상조사는 이 차장검사 A 씨를 비롯해서 전직이죠. 그리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전직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검사도 별장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밝혀져야 되겠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젊은이들 취직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 50대, 60대도 일찍 퇴직했다고 댓글만 달지 말고 동남아시아로 가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한 말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한 만큼의 망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김현철 경제보좌관 어제 한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젊은이들에게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 얘기하지 말고 동남아,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동남아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해피조선이 될 거라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무슨 체류비를 주거나 비행기 값을 준다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막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신남방 네. 정책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거든요. 네. 근데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글이 인기 있다면서 취직이 안 되는 국문과 학생들을 뽑아서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데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네. 거기 가면 헬조선이 아니다. 해피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참 웃음이 나죠. 그리고 5, 60대를 향해서는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동남아시아 연합 그러니까 아세안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박항서 감독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세안 혹은 인도 이쪽 지역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5, 60대들에 대한 비하가 아주 진짜 저급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책 실현도 중요하지만 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네. 분명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꼭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언짢게 들리냐면 지난 2015년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중동 가라 청년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웃음이 나는데요.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해보세요.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비판이 엄청났었죠. 네. 근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 겁니다. 음흠. 그리고 자영업자를 들먹고 있는데 왜 아세안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경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자영업자 비하죠. 그렇죠. 인터넷도 물론이고 청와대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김 보좌관은 논란이 일자마자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표현 쓴 거 맞고 사과를 해도 뭐 한두 번 해서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현철 이 청와대 경제보좌관 큰 진짜 물의를 일으켰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